KBS 1라디오 본격 시사 토크쇼 최영일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오늘 오전에 한국은행 금통위가 열렸었죠. 자, 기준금리가 인상됐는데요. 결국 0.50%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죠. 통상 인상폭의 2배. 빅스텝을 내디딘 건데요. 자, 그동안 하는 총재는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만, 자, 전문가들은요, 미국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을 가는 속도에 우리도 끌려가지 않기가 힘들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죠. 자, 문제는 금리 인상은 경기 침체를 감수하더라도 고물가, 인플레이션을 잡고자 하는 것인데 효과가 과연 있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자, 우리는 경제는 심리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지금 경제가 힘들어도 경제 참여자들이 미래를 밝게 보고 돈을 쓰고 투자하면 돈이 돌고 돌아서 시장의 주름이 쫙 펴지는 거고요. 자, 미래가 암울하다 이렇게 보고 지갑을 닫고 긴축하면 시장은 더 쪼그러들어서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경제정책을 이끌어가는 정부 또 정치의 역할이 비전을 만들어내고 국민 신뢰를 이끌어내고 이 시그널을 통해서 집단 심리에 희망과 가능성을 그려줘야 하는 건데요. 그것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진짜 위기 아닌가 우려가 커집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자, 이 클린턴 대선 구호로 참 다양하게 지금도 패러디되는 얘기죠.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초점을 재조정해야 하는 시점 아닌가 싶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서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뉴스에서 한입에 정리해드릴 거고요. 2부에서는 국정원 전문가 김당대 기자와 함께 국정원의 이 전 국정원장 고발 사건 그리고 국정원 내부 상황에 대해서 좀 면밀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이어서 여의도 정치 핵심 관계자, 여의도 정핵관 그리고 사건본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어제 제가 좀 세게 얘기해서요. 저희 물론 컨텐츠로 승부 보지만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점심시간을 함께하고 있는 최영일의 시사본부 잘 듣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한 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 디저트송 신청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으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시면요. 치킨 쿠폰이 날아갑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한입뉴스 열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야, 어제는 잠깐 꿈결에 젖었어요, 밤에. 그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보내온 그 기가 막힌 은하계 사진을 보면서 야, 우주가 이렇게 아름답구나, 광활하구나. 오늘 아침에 금리 인상이 빡 됐는데 현실은 차갑구나. 네. 네. 자, 어떻게 됐습니까? 네, 한국은행이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빅스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현재 연 1.75%인 기준금리를 2.25%로 0.5%포인트 인상을 했습니다. 네. 이게 돌이켜 보면은 세 차례 연속해서 금리를 올린 상황이 됐고요. 네. 금통위에서. 그리고 이 빅스텝 이것도 사실은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통상적 인상폭이 0.25%포인트인데 그 2배를 올린 것도 처음이고 세 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상한 전례도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6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작년 같은 달 대비 비해서 6%나 뛰었고 이게 외환위기 당시 상황을 비교해 보면 그때 수준으로 가장 높은 상승률이잖아요. 네. 그래서 당장 이제 물가 급등 또 이제 물가 상승 기대 심리 이게 매우 강하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결단을 내렸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게 우리가 이 금리 자꾸 올라간다. 어떡하냐. 이자 높아진다. 지난주에 주진영 대표를 모셨는데 호들갑 떨지 마. 아직도 저금리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인터뷰를 생방송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이러다가 터져요 그랬더니 터져야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그래서 어쨌든 그 인터뷰가 경기 침체를 맞아야 잡힌다라는 네. 결론을 말씀하셨는데 네. 아마 굉장히 직설적으로 표현을 많이 하시니까 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아마 전문가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말을 못하는 네, 네. 상황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미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가 코로나 국면에서 지난 2, 3년 동안 돈을 많이 풀었습니다. 강제로 경기 부양을 시키기 위해서. 양적 완화죠. 예, 돈을 많이 풀면 사실은 이제 물가라고 하는 물건의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돈을 다시 회수하는 과정에서 금리 인상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는데 이게 또 대외 변수가 막 터졌습니다. 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유럽의 에너지 비용이 일제히 또 상승해서 이게 또 달러 강세에 또 영향을 주고요. 지금 마카오 정부 같은 경우 어쨌든 중국이 관리하고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필수 요소를 빼고 모든 곳을 봉쇄했습니다. 18일까지. 네네.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뭔가 돈이 막 확 묶여버리니까 달러가 초강세가 되다 보니 강세인 곳에 화폐를 사기 위해서 미국 채권으로 돈이 몰리니 우리도 우리 채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 금리 인상과 환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중요한 것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냐. 네. 그래도 전문가들은 또 올려야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체적으로 그 주진영 박사가 얘기했었던 것은 다른 시기 대비해서 고금리는 아니지만 분명 지난 2, 3년에 비해서는 고금리가 맞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아마 소비자 물가 인상 이런 것들 때문에 당분간은 경제 상황이 정말 탈출구가 잘 보이지 않는 어려운 시기, 어려운 국면을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느낌은 이런 거예요. 늘 고통이 있죠, 인생에. 네. 근데 평균 고통률 이게 아니라 최근에 좀 살만하다가 코로나만 잘 넘어가면 이제 경기가 확 풀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상대적인 고통. 최근에 좀 기대치가 컸다가 오히려 철퇴를 맞으니까 더 아픈 거잖아요, 우리가. 아프잖아요. 아프죠. 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 금리 인상 2%대로 이제 우리나라 금리도 올라섰는데 네. 미국은 연말까지 3%로 갈 거라 하니 우리는 더 안 올리고 버틸 수 있겠는가. 근데 뭐 오늘 한국은행 얘기를 들어보면 네. 이제 3번 남았습니다. 금통위가. 네. 그 올해 3번 동안 0.25%포인트 올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올리게 되면 3%까지 올라가니까 네. 이 고통이 사실은 시작이 된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상황이 다른 나라는 정부가 빚을 좀 많이 진 그런 부분인데 우리는 정부가 빚을 많이 진 게 아니라 가계부채가 크고 기업도 부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자율 24조라고 오늘 막 네.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그런 고통이 앞으로 이제 다가올 텐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완충 장치 이런 걸 만들어 갈지 이거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자, 물가와 인플레이션 잡을 수 있을지 자 경제 상황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자이언트 스텝으로 계속 올릴 것이다. 자 이런 와중에 코로나를 잘 벗어나면 다행인데 지금 가을에는 재확산 위험성이 있다 그랬는데 당장 오늘 신규 확진자가 4만 명대를 웃돌았습니다. 이게 63일 만에 2달여 만에 4만 명 넘었다고 하는데 자 오늘 대책도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방역당국의 얘기를 들어보면 뭐 크게 3가지 정도 볼 수가 있는데요. 백신 접종을 확대하겠다. 4차 접종을 50대로 확대하는 방안 네. 이걸 내놨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이 어떻게 보면 고위험군들을 이제 보호하기 위한 네. 그런 조치 또 임시 선별소와 생활치료센터 재설치를 검토하는 그런 사항도 좀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자발적 거리두기를 강조를 했는데 네네. 이 말은 뭐냐면 사회적 거리두기, 그러니까 고강도 거리두기를 하지 않겠다. 일단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장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뭐 한덕수 총리가 오늘 얘기했듯이 이건 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확진자가 늘어나면은 이걸 좀 검토할 수는 있다. 이런 취지도 얘기했거든요. 좀 상황 봐야겠지만은 우선은 이 거리두기를 다시 도입할 생각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장은 경제에 안 그래도 힘든 경제에 또 타격을 줄 테니까 지금 이게 확진자가 보상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이 소득 중위 하위 50%에게만 지급하는 걸로 결정이 됐잖아요. 네. 계속 이제 또 이게 정부가 긴축 재정하는데 또 확대 재정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것도 걱정이고. 그래서 확진자 수가 얼마나 늘어나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늘어나지 않도록 방어를 잘 하면 좋겠지만 사실은 전체적으로 경각심이 많이 무너진 건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휴가 기간에 또 겹쳐 있어요. 아 그렇죠. 본격적으로 이동량이 많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걷잡을 수 없지 않을까. 근데 제가 이제 이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격리하고 있습니다. 확진이 되면은 네. 격리를 하고 7일 격리는 의무죠 아직은. 네. 7일 유지가 격리를 됩니다.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누군가 주변에서 격리 환자가 발생을 하면은 그 집단 전체적으로 또 검사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진짜 걷잡을 수 없이 가는데
접종을 빨리 권고한 것은 잘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어제도 이제 확진자에 대해서 네. 치명률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7월 13일 0시 기준으로 80세 이상의 치명률 저희가 뭐 전체 치명률 0.1이다 2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80세 이상의 치명률은 3입니다. 네. 그리고 70대는 1이고요. 그러니까 0점 단계가 아닙니다. 네, 이제. 네. 그렇기 때문에 50세부터는 이 코로나에 확진이 되었을 경우에 뭐 심각한 합병증이라든지 또 그로 인한 심각한 생명의 위협이 오를 수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접종을 빠르게 권고한 것은 잘했다라고 보고요. 이에 더불어서 대통령과 총리가 좀 나서서 조금 더 독려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잘했다고 하니 뭐 이제 조치가 필요한 건 인정하는데 지금 말하는 오평로가 좀 저는 얄미워요. 자기는 30대, 박 기자님 40대. 네. 저만 맞는 거잖아요. 4차 접종 나만 맞으려는 거잖아. 맞으셔야 됩니다. 50대니까. 저도 만약에 맞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네. 저는 무조건 맞을 겁니다. 아, 진짜? 네. 네, 알았어요. 뭐 백신 주사는 대리 뭐 맞는 게 없으니까 네. 제가 맞고 올게요. 네. 얼마나 아픈지 얘기해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는요. 야, 이거 좀 특이하네요. 뭐냐면 이제 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 이게 좀 욕설과 고성으로 계속 좀 논란이 있었는데 여기서 계속 유튜브 방송을 하는 뭐 유튜버의 누나가 대통령실에 재직을 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네. 그런데 사표를 냈다. 자, 어떤 점이 문제가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제 이제 불거져가지고요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극우 유튜버 안정권 씨의 누나가 이게 안모 씨죠. 대통령실에 근무를 해왔다는 게 보도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지난해 11월 캠프에 합류해서 윤 대통령 선거를 도왔다. 그래서 그 이후에 채용이 됐는데 이 안 씨의 채용은 이 극우 유튜브 채널과 무관하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누나와 동생을 엮어서 채용을 문제 삼는 거 이거 연자제나 다름없다. 네네네. 심각한 명예훼손이다. 채용 과정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한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안 씨가 사표를 대통령실에 제출한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얘기를 들어보면 본인이 이번 논란에 부담을 느껴서 사직 절차를 밟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대통령실은 이게 좋아요. 동생이 극우 유튜버고 뭐 문제적 소지가 있는 인물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뭐 남매 혹은 가족이라고 네. 해서 네. 사실 공직자가 되면 안 된다는 법은 없으니 연좌제일 수 있는데 네. 사실 좀 다른 문제들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완벽하게 분리된 상황이었으면 저는 이 연좌제라는 이 말고? 주장이 설득력이 있을 수 네네.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이 안정권 씨 같은 경우는 그동안 활동에서 노회찬 의원이 돌아가셨을 때 뉴스타운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잔치국수 먹방을 했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큰 이슈였어요. 이게 옛날에 세월호 유가족 앞에서 네. 무슨 폭식 투쟁 이런 것도 있었고 막 이런 거 우리가 오뎅을 먹고 이걸 막 이상하게 비유하고 이런 우리가 정말 폐륜이라고 부르죠. 잔인무도한 행각을 벌였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개인 채널인 GZSS라고 부르는데 유튜브 계정에서 채널 정지당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면 그동안 이러한 발언들도 있었고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왜곡이 있었는데 네. 중요한 건 이 채널을 누나와 같이 했습니다. 지금 그 대통령실에 있었다는 그 누나. 네. 그리고 이 누나가 캠프에서 일을 했다고 하나 캠프에서 일을 한 것으로 안정권 씨를 대통령 취임식 특별 초청장을 받게 했습니다. 안정권 씨가 대통령 취임식에 왔어요. 네, 네. 초청장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분리되었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같은 궤적상에 있었습니다. 남매가 함께 활동을 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도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기리고 제창을 하는 네, 이 네. 시대에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 집무실에 있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해서 영상 편집을 담당했다면 네. 사과의 발언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었죠.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당신의 입장 무엇입니까? 물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와중에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책임감을 느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과거에 어떠한 일로 그 사람이 남은 인생 전체를 힘들게 살아야 된다. 뭐 그렇게 생각하진 않지만 그걸 끊어내기 위한 노력. 그러니까 적절한 사과라든지 그건 내가 잘못된 발언이었다라고 얘기하든지 지금 강원도지사 김진태 도지사도 과거에 했었던 발언을 공천을 받기 전에 모두 사과했습니다. 사과하고 이제 경선에 올라갔죠. 물론 그 사과를 공천을 받기 위해서 사과를 했기 때문에 나는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국민도 있겠지만 어쨌든 보여지는 곳에서 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 집무실에 있었던 이 안모 씨도 그런 행동을
했느냐 했다면 다른 판단이 어느 정도는 열릴 수 있겠지만 저는 물론 받아들일 수 없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의를 표명하면서 책임을 지는 것으로 갖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 대통령 집무실의 인선이 어떠한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사람을 애초에 캠프에 채용한 사람은 누구이며 채용 당시에 어떤 것을 보고 판단했느냐를 네네. 저는 의심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만약에 이 누나가 선거 캠프와 대통령실에서도 계속 그 뭐 유튜브 활동의 일종인 네. 영상의 편집 이런 걸 담당했다면 네. 또 지금 이제 단순히 무리를 빚은 유튜버의 누나이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그 활동을 함께 해왔다면 남매가 네. 지금 이야기한 대로 좀 연좌제의 수준은 넘어서는 것 아닌가. 자, 어쨌든 부담을 느낀 본인이 지금 뭐 사직 절차를 받고 있다고 하니까 네. 여기서 일단락 되는지 혹은 또 유사한 일이 터지는지 네.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기자들이 오늘 대통령실 관계자들한테 어떤 과정으로 채용이 됐냐, 네. 또 어떤 능력을 평가받은 거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채용 과정 등에 대해서 확인해 줄 만한 내용이 없다. 이렇게 이 관계자가 얘기를 좀 했고요. 네. 그다음에 그분은 그러니까 이 안 씨는 사진 담당 전속의 보조 업무를 하던 분으로 그분이 이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른다. 이렇게 대통령실은 얘기를 했습니다. 사진 담당 전속의 보조 업무를 하던 분이다. 자, 그래요.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자, 조금 더 굵직한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자,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고 또 만난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한참 그게 이제 이준석 대표의 징계 건이 뜨겁게 달아오르던 시점이에요. 지난 주말에도 회동을 했다고 하는 게 보도가 됐습니다. 자, 권성동 원내대표의 직무대행 체제에 과연 이제 윤 대통령이 뭐 어떤 주문을 했을까? 혹은 어떤 이제 방향에 대해서 또 이제 의견을 나눴을까? 이런 게 이제 궁금한 대목인데 네. 어떻게 정리됩니까? 그러니까 이 만났다는 얘기가 이제 여권에서 흘러나온 거죠. 흘러나왔고 오늘 기자들이 권 원내대표한테 정말 만나서 동의를 구한 거냐, 직무대행 체제 얘기를 해서 네. 뭐 허락을 받은 거냐, 동의를 구했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권 원내대표는 만난 것이나 내용이나 그건 확인할 수는 없다. 네네. 이렇게 이제 말을 아꼈고 하지만 그 여권 핵심 관계자들 얘기가 좀 나오는 것을 보면 권대행이 윤 대통령을 서울 모처에서 지난 10일에 만나가지고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했다. 그래서 원래는 윤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 중징계 이후에 조기 전당대회 쪽으로 좀 기우는 모습이었는데 네. 당원 당규 해석에 관한 이 권 원내대표 권대행의 설명을 듣고 입장을 선회했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거든요. 법조인 출신인 윤 대통령도 당원 당규에 따르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했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지금 이 직무대행 체제가 윤심에 기반한 거고 그 결과 뭐 초선 의원 모임, 뭐 재선, 삼선, 중진 모임, 그다음에 의총까지 윤심이 다 이제 알려지고 그 기반으로 해서 직무대행 체제로 정리가 된 게 아니냐 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전 박 기자님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 의아한 대목이 뭐냐면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 이준석 대표 징계에 대해서 나온 반응은 합리적이라고 저는 이해해요. 당원의 한 사람으로 안타깝다. 근데 당무는 대통령과는 분리된 거잖아요. 정당의 업무와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고. 근데 지금 윤 대통령이 조기 전당대회로 가닥을 잡았다가 권 이제 이 원내대표 이야기를 듣고 선회했다. 뭘 선회해요? 대통령은 그걸 조기 전당대회를 추진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결국에는 이해했다 그러면 되죠. 이해했다. 수긍했다. 그러니까 그쪽에 좀 기울었다. 뭐 그런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게 당원 당규상의 해석에 따르면 네네. 결국 직무대행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듣고 뭐 알았다. 뭐 이해를 했다. 네. 뭐 이 정도로 얘기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제 이 윤 대통령도 이제 당내 지금 뭐 당권 향방에 관심이 크지 않겠습니까? 집권 여당이 결국은 정부를 이제 지원해 줘야 되는 입장인데 자, 그럼 윤심이 작용했느냐 아니냐 이게 이제 중요한 대목인데 오평론가님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게 지금 공식적으로 나온 건 하나도 없고 네. 비공개 회담만 했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회담을 한 것은 팩트로 확인된 거예요. 그거는 여권 관계자 발로 나왔는데 네. 근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확인해주지 않고 있어요. 걸어가면서 이제 기자들한테
비공개 만남 요청 및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 근데 그 뉘앙스가 거의 만났다는 얘기나 이게 다름없었거든요. 원래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으면 네. 시인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사실 추측하기 쉬운 게 안 만났으면 그냥 안 만났다 하면 돼요. 또 다른 동행도 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말은 이제 본인도 포함되어 있는 자리인데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거는 본인에 대해서는 회피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게 사실은 이제 추측할 수밖에 없는 게 있었구나라고 추측을 하는 겁니다. 물론 있었다고 단정짓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지금 이 일련의 모든 과정에서 대통령의 판단은 없었지만 적어도 무기는 있었다. 당의 결정이 나오면 따르겠다. 왜냐하면 왜 무기이라고 제가 표현하냐면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지방선거마저 승리한 당대표를 이런 식으로 경찰 수사도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징계하는 게 맞아라고 한마디만 했으면 네. 여기는 다 올스톱입니다. 근데 그 흐름을 그대로 놔뒀다. 묵인 방조했다라는 것은 그렇게 징계 윤리가 나오더라도 나는 가만히 있겠다는 뜻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묵인 방조 쪽이라고 생각이 들고 네네. 다만 그러면 왜 조기전당대회나 뭐 비상대책위원회 이쪽으로 가지 않았을까를 굳이 따져보면 아마 지금 급락하고 있는 지지율 때문에 빠르게 움직이는 것 자체가 더 좋지 않아 보일 수도 있다. 네. 그래서 호흡 가다듬고 있다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고 이 상황에서 장제원 의원은 좀 다른 선택을 하고 싶었을 것이다라는 추측까지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약간 복잡하게 엇갈리는. 네. 이분 정치인이네. 정치. 표현이 아주 정치적이에요. 네. 판단은 하지 않았으나 무기는 했다. 이런 이게 교묘한 언술. 좋습니다. 자, 지금 12시 41분 시간이 넘었어요. 점심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고 이어가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의 정현정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오늘은 튼튼한 우산 필요하겠는데요.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강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시간당 20에서 30mm의 비가 집중되고 있고요. 호우주의보도 내려진 상태입니다. 국지성 호우기 때문에 비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대비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서울 시내는 보행자 통제 구간이 있습니다. 청계천 산책로 청계 시점에서 고산자교 구간이고요. 청계천 교량 하부는 비가 오면 수문이 갑자기 열리게 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교량 아래에서 비 피하는 일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아직 통제되고 있진 않지만 물이 고여있는 도로도 있는데요. 분당 수소로 청담대교 방향 탄천 1교에서 청담대교 남단 구간도 현재 물이 고여 있어서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주의 운전 필요하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성산대교에서 월드컵대교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 하남 쪽으로는 한강대교에서 청담대교까지 정체입니다. 30분 정도 예상하고 출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비가 고여있는 도로가 많아서요. 안전운행 필요하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이었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금 당대표 직무대행까지 맡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당분간은 대표입니다. 대표. 자,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대표가 지난 주말 회동에서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느냐. 이런 이제 추측들을 저희가 정리를 해봤고요. 그런데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같은 윤핵관 아니야? 권성동 대표 또 장제원 의원 이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을 지냈는데 두 분 다 가장 윤핵관 하면 떠오르는 두 사람이란 말이죠. 네. 근데 이 불화설 아니다. 무슨 내용이에요? 장제원 의원이 이번에 중진 모임에도 안 나왔고 그러니까 그저께죠. 그때 의총에도 안 나왔어요. 근데 지난 9일에 이제 공개된 사진 보면 뭐 23대 버스에다가 뭐 1000명 정도의 사람을 함께 모임을 했던 뭐 기세를 좀 올렸던 그런 상황인데 이번 주 들어서 이렇게 모임에 나오지 않고 있다. 이 모습을 보고 뭐 기자들이나 뭐 여의도에서는 뭔가 트러블이 있는 게 아니냐. 그때 딱 떠오르는 게 혹시 코로나? 이걸 먼저 생각해야죠. 그런가요? 그거보다 저희는 여의도에서는 정치적으로 정치적 해석으로 뭔가 윤핵관 사이에서도 분열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은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윤심을 가장 가까이 있다는 사람들조차도 이 어떻게 보면은 농고 행상 과정이나 아니면 어떤 서열상에서 차이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권성동 이 대표 대행이 직무 대행이 대표가 돼서 원탑이 됐잖아요. 그런 상황을 과연 장제원 의원이 좀 기분 좋게 보고 있겠느냐. 뭐 이런 추측에서 시작된 그런 불화설 이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장제원 의원의 심경을 그냥 이렇게 해석해 보자면
권성동 지금 직대 체제에 좀 불만이 있다. 그럼 오히려 조기 전당대회를 주장한 쪽일까요? 조기 전당대회를 주장하는 쪽이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게 결국은 대통령과 뭐 권성동 원내대표가 뭐 밥을 먹었다라고 추정을 하는 일요일 저녁에 장제원 의원은 23대 버스를 동원했다가 돌아오는 길이었기 때문에 네네네. 일정을 조율하면 대통령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역구 일정을 소화하고 부산시장 박형준 시장이랑 밥 먹었대요. 네네, 저녁을. 그러니까 이제 결국 정치는 어떤 행사를 가는 것으로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도 하지만 가지 않는 것으로도 의사를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 상황이 내가 원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뚜렷하게 내비친 것이고 네.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윤 대통령이 장제원 의원을 정말 아낀다면 따로 불러서 왜 그래? 왜 안 왔어? 너가 생각하는 건 뭐야? 얘기해봐. 라고 얘기를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나 네네. 장소나 뭔가가 잡힌다고 하면은 그래도 장제원 의원은 여전히 신임받고 있다. 네네. 라는 사인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대로 넘어간다면 저는 지금 이 조기 전당대회나 이런 것들은 아예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이준석 대표는 오늘 지금 광주에 올라갔다고 좀 자신 SNS에 올렸는데 이준석 대표의 거취를 두고 결국은 경찰로 공이 넘어간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죠. 수사 결과에 따라서. 네, 징계윤리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요. 네. 그러면 경찰의 수사가 빨라지느냐 늦춰지느냐 여기에 따라서 판단이 될 텐데 과연 빨라질 수 있게 하는 데 있어서 장제원 의원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인가 네. 아니면 비공개적으로 뭔가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복잡합니다. 자, 이 와중에 뭐 여러 사람들 얘기가 나오는데 어제도 유상범 의원, 네. 최영도 의원 묘하게 마이크가 켜져서 네. 야, 이게 이준석 대표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 건가 하는 건 계속 물음표인데 자, 이 와중에 또 다른 인물들 김기현 전 원내대표, 안철수 의원 이른바 공부 모임 2부에 오늘 이재호 고문 나오시거든요. 지난번에 정치인이 공부 모임 하면 그게 정치지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자, 그런데 공부 모임이 지금 성황인데 자, 친윤의 동원력은 안이 앞섰다. 안철수는 얼마나 모았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안 의원이 이 행사를 해서 그러니까 글로벌 경제 위기와 우리의 대응 방향 이런 주제로 토론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자리에 현역 의원이 한 45명 정도 참석을 했습니다. 절반 가까이 왔네요. 많이 왔고요. 네. 거기서 일부 의원들이 안 의원을 향해서 대표님이라고 네. 부르기도 했는데 뭐 그거는 국민의당 시절에 대표도 했기 때문에 네. 대표님 부른 것 같은데 네. 또 기자들이 볼 때는 향후 전당대회에서 네. 대표가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도 좀 보고 있어요. 미래의 대표냐, 네, 과거의 그런 얘기도 대표냐. 나오고 있고. 네. 또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오늘 또 이제 공부 모임을 했는데 여기도 이제 이 정치인들, 그러니까 특히 이제 현역 의원들이 수십 명이 참석을 해가지고 거의 뭐 세대결 양상을 좀 보이는 상황이고요. 세대결. 그리고 뭐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실 원탑이 됐고 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이 6개월이라는 시간 뒤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겠지만은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가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고요. 권성동 이 직무대행 체제가 좀 앞선 것으로 이긴 것으로 보이지만 네. 향후 또 이 당권은 어떻게 될지 이건 네. 전혀 좀 알 수가 없다. 경쟁이 정말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그렇죠. 있겠습니다. 자, 전당대회는 언제냐? 예정대로 내년 6월이냐? 6개월 후 내년 1월에는 이준석 대표는 복귀할 것이냐? 그리고 공천권을 갖는 차기 당권 주자는 누가 될 것이냐? 이게 이제 초미의 관심입니다. 자, 한편 전당대회가 지금 다음 달로 예정된 민주당 지금 박지원 전 공동 비대위원장 이게 메시지가 끊어지질 않아요. 그것도 오늘은 우상호 현 비대위원장과 점심 먹는다고 하는데 네. 무슨 얘기를 할까요? 아무래도 당대표 출마 관련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 얘기 또 해요? 네, 그럴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박지원 전 위원장이 계속해서 난 출마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오늘도 우상호 이 비대위 쪽에서 비대위원장 쪽에서 먼저 이 오찬하자 만나자.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만나서 아마 우상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재논인 없다. 출마 지금 무산된 거다는 설명할 것 같고 설득. 박지원 전 위원장은 아니 국민의 44%가 저의 출마를 계속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불합리하게 보이는 부분은 지적하면서 당이 다시 결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오고 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 오찬 자리는 좀 훈훈한 그런 자리일 수가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큰데 오늘 이 오찬 자리는 글쎄요. 좀 비가 내리는 수요일 점심
좀 썰렁하지 않을까 그런 느낌도 듭니다. 비 오는 수요일엔 빨간 장미인데 옛날 노래죠.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는데 이 박지원 전 위원장이 기세가 무시무시한 게 이제 이재명 의원을 어대명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네. 대놓고 지금 저격을 하는 게 개항을 출마하는 방탄용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한 방송에 나와가지고 방탄용이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정치 보복을 막기 위해 이 방탄용의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번 인천 개항을에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 분석을 했고, 또 이번에 이재명 의원이 전당대회에 나오려는 이유도 비슷한 거라고 보냐 이런 질문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네. 방탄용 자신의 법적인 그런 방탄을 입기 위해서 계속해서 출마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이 의원의 지지자들이 볼 때는 박지원 전 위원장의 이런 저격이라고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강한 비판 좀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효과가 네. 박지원 전 위원장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 이재명 의원을 이렇게 세게 때리는 게 출마가 허용이 될까? 아니면은 내가 대항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건가? 오평론가님 왜 이러는 겁니까? 제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선서에서 자유가 몇 번 등장했다. 네네. 근데 통합이란 단어가 한 번도 없었다. 네네. 거기에 대해서 기자가 질문했죠. 왜 통합 없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건 당연한 거니까. 통합은 당연한 거니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통합을 해야 되는 게 맞죠. 네네. 당대표도 당내 통합을 이루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 패배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또 출마하면 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 네. 근데 방탄용 출마라고 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네. 이거는 당을 쪼개고 있는 겁니다. 당대표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이. 당을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이 다른 후보를 향해서 야, 너 사리사욕 때문에 나갔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직구를 던지는 거는 자기 보호를 위해서 나갔지 이런 얘기잖아요. 네, 이거는 이런 직구는 기본적으로 최고위원이면 전 잘 모르겠는데요. 당대표는 통합이 최우선인데 통합을 얘기하지 않고 쪼개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바라보시기에 물론 여러 가지 지표상 높은 것도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중앙위에서 과연 이런 쪼개기를 하려고 하는 당대표에게 표를 줄 수 있을까? 실제로 경선에 참가시켜준다 하더라도. 그래서 당대표 혁신안 얘기하는 건 저는 너무 좋다고 보거든요. 근데 혁신안과 다르게 갑자기 가장 강력해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 사리사욕으로 건드린 것은 통합을 이루어야 할 당대표로서의 자질에서는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참 경제가 지금 심란한데 역시 정치 얘기하다 보니까 또 싸우는 얘기로 흘렀습니다. 끝으로 잠깐 좋은 소식 하나를 전해드리면 그 OTT에서 흥행 1위 했던 오징어 게임, 우리 드라마죠. 에미상의 장벽을 깼다. 미국의 상입니다만 에미상의 다수의 후보가 지금 올라가서 시상식 발표는 9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한번 기대해 보죠. 자, 오늘 한입뉴스 여기서 정리하죠. 박정호 기자, 오창석 평론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의 디저트송은요. 청취자 0216님 이승환의 덩크슛 신청합니다. 지금의 경제 위기 부디 시원하게 덩크슛처럼 날려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진행 항상 감사한데 이제서야 문자 보내봅니다. 자주 많이 보내주시고요. 치킨 쿠폰 받으시고 노래 듣고 저는 2부로 돌아옵니다. 유난히 고요하다 밤하늘을 바라보다가 유성처럼 떨어지는 별을 봤지. 떨어지는 별을 보고 가슴 속에 소원을 빌면 영화처럼 현실이 된다는 얘기. 예쁜 여자 주인과 빨간 차도 갖고 싶었지만 너무나 원했던 것은 그 누구도 모를 거야. 덩크슛 한번 할 수 있다면 내 평생 단 한 번만이라도 얼마나 짜릿한 그 기분을 느낄까. 주문을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무엇인지 분간하기 어렵고 불분명한 것을 나타낼 때 아리까리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분이 많은데요. 이것은 표준어로 인정되지 않은 표현입니다. 혹시 일본어에서 온 말이 아닐까 하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일본어에서 온 것도 아니고 우리말의 아리송하다의 잘못된 표현입니다. 아리송하다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해서 분간하기 어렵다는 뜻인데요. 알쏭하다와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리송하다란 표현은 그 자체로도 많이 쓰이고 있지만 알쏭하다는 알쏭달쏭하다의 형태로 더 많이 쓰이고 있지요. 그리고 형용사 알쏭달쏭하다에서 알쏭하다란 표현은 있지만 달쏭하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달쏭이란 말은 별 뜻 없이 그저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쓴 대꾸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긴가민가 하다란 표현도 자주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말은 기연감이 연가하다의 준말입니다. 그런지 그렇지 않은지 분명하게 알지 못하다라는 뜻의 동사로 쓰이기도 하고요. 그런지 그렇지 않은지 분명하지 아니하다라는 뜻의 형용사로 쓰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형용사의 경우는 같은 것 같기도 하고 같지 않은 것 같기도 하다 또는 어떤 일을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다라는 뜻의 표현인 의사무사하다와 비슷하게 쓸 수도 있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여유로운 저녁 시간, 고품격 시사토론과 함께하세요.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정준희 교수와 함께합니다. 역사, 예조판서 그다음에 좌천성을 지낸 유근이라는 분, 이분이 경제, 달러가 좀 전 세계적으로 좀 귀해졌습니다. 음악까지 초콜릿처럼 꺼내 먹어요. 잠들기 전 꺼내 먹는 지식 알사탕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당신을 기다립니다. 놓치지 마요. KBS 58분 날씨.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방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 비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오고 있고 그중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충남 북부에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빗줄기가 굵어졌다 약해지기를 반복하면서 비가 오고 있습니다. 서해상에서 발달한 비구름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중부지방은 밤까지 국지성 호우가 예상돼 주의하셔야겠고요.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는 전라도에도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앞으로 중부지방과 전라도, 경북 지역에 30에서 10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 그중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에는 150mm 이상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는 10에서 60mm 정도의 비가 내릴 전망이고요. 많은 비가 예보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지금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 중입니다. 또 지금 중부 서해안에는 강풍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6도, 대전, 대구 28도, 광주 29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낮겠지만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제주도는 낮 기온이 34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비는 내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내일 오후에는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고 제주도는 내일 아침부터 모레 사이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1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백신 4차 접종 대상이 50대까지로 확대됩니다. 해외에서 입국 시 3일 안에 받아야 했던 PCR 검사는 입국 당일 받아야 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재유행이 당초 예상보다 두세 달가량 앞당겨져 9월 중순 하루 최대 20만 7천 명까지 증가할 수 있다며 이 같은 대응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은행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기존 연 1.75%에서 2.25%로 0.5%포인트 인상한 가운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물가 흐름이 전망 경로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금리를 당분간 0.25%포인트씩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산림당국이 수도권과 강원, 충남, 충북에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산림청은 해당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은 긴급 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산사태 징후가 포착되면 신속하게 대피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3기 신도시 등 4만 8천호 규모의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 신청이 오는 25일부터 진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남양주 왕숙, 남양주 왕숙 2, 고양 창등, 화성 태안 3, 평택 고덕 등 우수입지 4만 8천호에 대한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 신청을 25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화제 이슈를 콕 짚어보는 10분 인터뷰 시간입니다. 국정원이 최근에 박지원, 서훈 전 국정원장들을 각각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그리고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관련해서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을 했는데요. 자, 박지원 전 원장은 사실 무근이다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안 자체도 복잡한데 또 이 국정원 내부 시스템을 잘 알지 못하면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대목이 많아서요. 자, 그래서 국정원 탐사 취재 전문기자 UPI의 김당 대기자를 모시고 팩트체크 해보려고 합니다. 자, 김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모두의 국정원 탐사 취재 전문기자 이렇게 소개를 드렸는데 예. 책도 내셨어요. 예. 시크릿 파일 반역의 국정원. 자, 국정원 취재 이력이 한 얼마 되십니까? 제가 시사저널 기자 시절부터 했으니까요. 그때 김영삼 정부 90년대 한 중반부터 아마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취재할 때 만났던 사람이 이제 흑금성 공작원.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공작이라는 책을 쓰게 됐죠. 공작이라는 책을 쓰셨고 예. 영화화가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황정민 씨가 예. 주연하는 그 굉장히 재밌는 영화였는데 그 원작자이시기도 합니다. 지금 한 7개 정권째 국정원을 보고 계시군요. 네. 물론 이제 김영삼 정부 때는 아직 국정원이 아니고 안기부 시절이에요. 네. 자, 국가정보원이 최근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두 전직 원장을 고발했는데요. 정권이 교체된 지 이 2달여 만에 전직 원장을 고발한 사례. 과거에 혹시 있었나요? 예,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대표적인 게 이제 권영애 부장이 네. 그때 안기부였죠. 예. 예, 부품 공작에 연루돼 가지고 그때 검찰 수사를 받게 됐었는데 네. 그때 이제 6급 직원부터 안기부장까지 줄줄이 다 구속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안기부 부원에 대한 수사는 국정원장의 그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당시에. 네네. 예. 근데 이제 국정원에서 그걸 안 막았죠. 그러니까. 예. 그거 자체가 이제 일종의 직접 고발은 아니었지만은 네. 고발과 비슷한 그런 데 효과가 있었던 거죠. 정권이 바뀌고 예. 전임 정부에서 안기부가 공작을 했던 걸 처벌한 사례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국정원이라는 조직 자체가 외부에는 극히 안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주로 이제 감찰실을 중심으로 해서 항상 그 내부 감찰 시스템이 굉장히 강화가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서훈 원장이 취임하자마자 그때 이제 신현수 감찰실장, 네. 그다음에 그
그 한 분이 또 누구냐면은 조남관 검사. 네네네. 그분이 문재인 정부에서 나중에 대검 차장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분이 바로 제가 착오가 있었네요. 그러니까 네. 신현수 기조실장, 네. 조남관 감찰실장. 예. 이렇게 라인업을 두고 내부 감찰을 했죠. 국정원에. 예. 그래서 6개월 동안 그때 이제 적폐청산 TF를 만들어 가지고 검사들 여러 명을 파견받아 가지고 내부 감찰을 진행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수십 명이 사업 처리됐죠. 네. 두 개 질문 지금 소화해 주셨는데 이렇게 마주보면서 느낌이 요원 출신 같으세요. 국정원 내부에 계셨던 느낌이 막 납니다. 자, 이번에 그 박지원 전 원장 사건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예. 자, 국정원이 자체 조사 결과 박 전 원장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으로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게 이제 보도 내용입니다. 예. 박지원 전 원장은 사실 무근이다. 국정원이 받은 첩보를 삭제해도 원생산처의 첩보는 남는 것이다. 예. 또 삭제를 했어도 국정원 메인 서버에 남는다. 왜 그런 바보짓을 하겠나 이렇게 강력 반발했습니다. 그럼 첩보를 뭐 생산한 게 아니라 공유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삭제해도 국정원 메인 서버에 남는다. 요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심지어 열람만 해도 그 흔적이 그 로그인 기록이 다 남거든요. 들여다만 봐도. 들여다만 봐도. 그래서 심지어 이제 원장도 자기에 대한 그 평가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보지 못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남기 때문에. 흔적이 남기 때문에. 근데 이제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부처 영역에 따라서 그 여러 가지 전산망들을 다 공유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터넷 형태로 해가지고 뭐 교육 부분, 무슨 국방 부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이제 국정원 같은 경우에 보안 업무 규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대통령령인데요. 여기에 따라서 행안부 통합 전산망에서 그 12가지의 행정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원조사 업무를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정원이 고위공직자 같은 경우에. 그래서 국정원 내에 그 전용 검색 단말기를 두고 법무부 출입국 기록이라든가 그다음에 경찰의 수배 범죄 경력이라든가 이런 걸 다 조회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다 조회가 되는데 제가 알아본 바는 연간 한 100만 회 정도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조회를 할 수만 하게 되면 단지 기록이 남겨야지 이게 저기 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열람 조회 기록이 남게 돼 있고요. 그래서 예전에 그 노무현 정부 당시에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명박 시장이 대선 후보로 나올 때 이명박 시장의 부동산 정보를 국정원 5급 직원이 열람해가지고 들여다봤다. 이게 정동영 후보 캠프로 이게 제공이 됐다라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어요. 그런데 그 나중에 그건 사실로 이제 확인이 됐는데 그것도 기록이 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박지원 전 원장의 얘기가 틀린 건 아니네요. 맞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밈스라는 특수한 이게 이제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언론에 자세히 이제 밈스가 좀 알려졌는데 이게 이제 군사 첩보 정보를 이제 유관 기관들이 실시간으로 공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군 내부 보안 전산망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 운영은 국방정보본부에서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국방정보본부는 국정원하고 국정원의 감독을 받는 또 기관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정보 예산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밈스 같은 경우는 각군 작전사령부, 예하부대, 한미연합사, 그다음에 국정원, 그다음에 남태령의 그 벙커, 그다음에 청와대 안보실 이게 다 같이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용산으로 공유가 되겠군요. 대통령실이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첩보 삭제 여부는 국정원의 메인 서버만 확인하면 그냥 진실, 팩트는 바로 나오겠네요? 네, 바로 나옵니다. 근데 약간 그 양쪽의 그 주장이 서로 이렇게 층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 원장 같은 경우에는 첩보를 삭제할 수도 없고 그 삭제하면 기록이 남는 데가 바보짓을 왜 하냐 이런 논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국정원 측에서는 그 밈스의 첩보가 아니고 밈스 첩보를 토대로 한 정보 보고서, 국정원에서 생산한 정보 보고서를 국정원의 원장이 지시를 했다라는 건데 원장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기는 청와대 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지시를 한 적도 없다. 삭제 지시를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부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밈스는 공유한 정보고, 근데 이제 고발 내용은 생산한 정보인데 생산한 적도 없다. 그렇죠. 뭐 생산한 정보를 삭제하라는 청와대 지시를 받은 적 없고 또 본인이 지시한 적 없다. 삭제하라고. 여기 나와서도 얘기하신 게 이
생산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예. 옛날 같으면 뭐 멍텅구리 피치를 가지고 태스크포스가 했던 적이 있었다고 들었으나 우린 그런 거 없었다. 그런데 이제 국정원 입장에서 생산했기 때문에 그 생산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걸 가지고 고발한 거겠죠. 국정원은 기록은 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국정원이 자체 조사를 벌여서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으로 삭제했다라고 언론에 발표할 정도면 말씀하신 대로 국정원은 좀 입증할 증거 일부라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게 지난 이제 6월 말에 검찰 인사 712명인가 인사를 했었거든요. 그중에서 국정원에 파견된 검사가 4명이 있었어요. 네네. 4명이 있었는데 김동희 검사 다 부부장들이에요. 네네. 김정훈, 최혁, 하동우 이 4사람이 국정원 파견이 됐는데 앞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 조상준 변호사를 지금 기조실장으로 임명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분이 그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할 때 대검 형사부장이었어요. 그래서 한동훈 지금 법무부 장관이 반부패 강력부장이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지근거리에서 보좌를 했기 때문에 좌동은 우상준이다 이런 뭐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양반이 지금 이제 기조실장이고 그 다음에 최혁 부부장 검사가 지금 감찰 심의관이라는 감투를 쓰고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찰실을 중심으로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외부에서는 내부 조직을 잘 모르기 때문에 감찰실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최혁 감찰 심의관과 그다음에 조상준 기조실장 검사 출신이죠. 이 양반들이 이제 내부 감찰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언론에는 안 알려져 있는데 유효경이라는 분이 지금 원장 특보로가 있어요. 이 양반이 예전에 이제 기조실에서 조직 그 처장을 했거든요. 조직 처장을 했기 때문에 그 조직 내부를 훤히 들여다 다 본 사람이죠.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윤 대통령 충안구 선배예요.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런저런 그 내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원장 특보로서 지금 내부 감찰에 코치를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자, 이게 이번 그럼 검찰하고도 지금 긴밀한 관계가 있고 감찰은 거의 검사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자, 그럼 이번에 고발된 건 검찰 수사에서 핵심적으로 밝혀져야 할 사안 진실 공방 중에 뭘로 좀 짚으시겠습니까? 지금 이제 국정원이 연루된 게 이제 2가지 사건이지 않습니까? 서해 공무원 피살 월북 조작 의혹, 그 다음에 이제 탈북어민 강제 북송 의혹 이 2가지인데 지금 이제 이 사안에 첫 번째 사안에 대해서는 국방부 합참에 대한 감사가 진행 중이고 또 국방부에서도 과거 월북이라고 단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했다라고 이미 이제 입장을 뒤집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그 당시 발표를 했던 이제 국방부 정책기획과장이 국장이죠. 기획과장이 소환 조사를 받았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탈북어민 강제 북송 의혹은 어제 이제 통일부에서 사진 공개를 했었죠. 시끌시끌하죠. 그래서 해경 국방부 지금 통일부 다 모두 기존 입장을 지금 뒤집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 수사는 아직 이제 국정원 압수수색 단계까지는 아닌데 고발인 조사는 지금 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그래서 감찰 조사를 그동안에 이제 해왔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파악된 자료를 이미 검찰에 저는 이첩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왜냐하면 과거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서훈 원장, 신현수 기조실장, 조남관 감찰실장 때도 적폐청산 TF를 이제 수사하고 이럴 때도 기관 협조 공문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자료를 다 주고 받았거든요. 이번에도 이제 그런 걸 주고 받았을 가능성이 크고요. 아마 압수수색 전후에서 그게 다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핵심은 이제 월북 조작 이란 것들이 어떤 청와대 내부 지침에 따라서 NSC를 통해서 내려온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의혹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그 하태경 의원이 지금 국힘당의 진상규명 TF 단장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때 그 조사 결과를 보니까 3 서씨를 지금 핵심 인물로 지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서훈 원장, 그다음에 서욱 국방장관, 그다음에 당시. 서주석 당시 안보실 1차장. 그래서 이제 안보실 서주석 1차장이 그런 청와대 지침을 국방부와 해경에 하달했다라는 보는 거죠.
국힘당에서는. 알겠습니다. 야, 지금 기자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거 하룻밤도 모자랄 것 같아요. 너무 꼼꼼하게 세세하게 잘 알고 계신데 시간이 많이 가서 네. 결론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른바 이게 야권은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자, 박지원 전 원장에 대해서 이게 괘씸죄가 작동한 것이냐. 뭐 이런 부분, 이 사건이 이렇게 벌어지게 된 발단, 배경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예, 몇 가지 이제 그 정황상 근거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정원장은 그 24시간 보고를 받는 그런 네. 안보 직위거든요. 네. 그래서 한시라도 자리를 비워둘 수가 없죠. 그래서 후임자가 통상 임명될 때까지는 유임하는 게 관행입니다. 네. 국정원장 임기를 보면 그때 그 원장들을 예.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 정부는 5월 11일 날 김규현 지명함과 동시에 예. 그날 이제 사표 냈거든요. 사임시켰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박 원장이 저 잘렸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본인 말로. 그리고 이제 통상 원장과 차장은 퇴임하면은 이제 품위 유지라든가 예우 차원에서 네. 원장은 1년, 차장은 6개월 정도 그 관용차를 유지를 해줍니다. 예, 기사 예. 딸린 차를. 네. 근데 이번 정부에서는 모시고 갈 때만 집으로 모시고 갈 때만 모셔주고 끝. 그 다음 날 바로 차를 회수했어요. 네네네. 이런 걸 봐도 상당한 그 좀 괘씸죄가 있지 않나 싶고요. 네. 그다음에 현 정부 들어서 지금 보도 자료가 딱 2건 나왔어요. 예. 그 중에 이제 한 건이 원훈과 원훈석 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과거로 지금 돌아간 거죠. 의지에서 양지를 제한한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첫 번째 보도 자료가 바로 박지원 전 원장 재직 중 직무사항 공개 유감 네네. 뭘 표명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장 퇴임 한 달 만에 이렇게 직접 전 원장을 상대로 이렇게 한 적이 사실 없죠. 이례적이다. 예. 근데 물론 이제 전직 원장이 퇴임하자마자 방송 나와가지고 네. 엑스파일 얘기하고 이런 적도 없죠. 없고. 알겠습니다. 자, 뭔가 좀 불편한 관계가 배경으로 작동했을 것이다. 예. 하지만 이제 고발에 또 정황 근거는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야, 다음에 국정원 이슈 나오면 꼭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술술 나오십니다. 자, 지금까지 국정원 탐사 취재 전문 기자 UPI 뉴스의 김당 대기자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정치권에 각종 핵관들이 있다면 시사본부에는 여의도 정치의 핵심을 꿰뚫는 여의도 정치 핵심 관계자, 여의도 정핵관이 있습니다. 자, 오늘도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아주 요즘에 고견에 청취자들이 반응이 뜨거운데요.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달 좀 한 달이 빨리 갔다 이렇게 느끼셨어요? 예, 좀 그러네요. 좋습니다. 저희는 좋죠. 진행을 돕기 위해서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여의도 정핵관. 오늘 논해볼 게 참 많습니다. 가장 큰 관심사. 우선 윤 대통령의 지지율 얘기 좀 여쭤볼게요. 지지율 상황 위기라고 보십니까? 위기죠. 30%대. 뭐 30% 자체는 뭐 위기는 아닌데. 네네, 그 자체는. 예, 왜냐 그러면 뭐 전례로 봐서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네네네. MB 정권 때 20%도 맞아보셨죠? 그럼 17%까지. 그때는 이제 한참 광우병. 그렇지. 광우병 소고기 파도에다 의도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 그거가 맞물려서 그래 내려갔으니까. 네, 그러면서 뭐 시위 벌어지고 그럼요. 촛불문화제 명박 산성 등장하고. 예, 그러다가 이제 그게 이제 한 수를 들면서 다시 이제 올라가기. 지지도가 그게 2008년 5월 6월 달에 그렇게 빠지다가 6월 지나면서 7, 8월 지나면서 이제 다시 30%로 안착을 하면서 2009년 들어가서 글로벌 위기 이제 극복하면서 다시 이제
네. 정상적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지지율 자체 문제가 그 아니다.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난 17%도 봤다. 그렇죠. 그 지지율이 빠지는 게 이게 특별한 무슨 사안이 있어서 네. 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큰 이슈가 지금 없어요. 예, 큰 이슈가 전직 대통령들처럼 뭐 대통령 자식들의 무슨 비리가 터졌다든지, 예? 무슨 정권의 무슨 뭐 부패가 터졌다든지, 이제 집권 한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그러니까 큰 사건이 없이 슬슬 빠져갖고 이게 30%까지 내려가 버렸잖아요. 네. 집권 2달 만에. 이게 위기라는 거지 뭐. 그래서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을 이미 고모님이 짚으실 때 윤 대통령 본인이 위기의 원인이다. 무슨 뜻이에요? 아니, 대통령이 좀 잘하면 지지율이 안 빠지는지. 네.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 정권 교체에 대한 어떤 실감을, 네. 의미를 전달 못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 마음에 안 들지만은 그래 정권 교체는 해야 되니까 찍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48%, 47%가 됐는데 득표를 하고 그렇게 찍은 사람들은 지금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지. 예? 그런데다가 윤석열로 정권 교체하면 뭔가 좀 화끈하게 뭔가 달라질 줄 알았는데 2달이나 지나봤는데도 뭐 별로 없으니까 이제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대통령 본인에게 결함이 있다고 봐야지. 그게 이제 그 결함이 그동안에 이제 2달 동안에 뭐 잘한 점도 있죠. 뭐 청와대도 개방하고 뭐 한미 정상회담, 예, 그리고 또 한미 정상하고 뭐 저 나토도 가고 뭐 광주도 가고 뭐 또 스태핑도 하고 뭐 아주 그 권위적인 것을 내려놓고 아주 그냥 소탈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잘한 것도 이런 있다. 점도 있는데 나 그거는 국민들이 그냥 기분만 그냥 뭐 좋다 이런 거지. 그 지지도를 올라가게 하는 데는 큰 영향이 없는 거지. 그래서 나토 정상회의를 다녀왔지만 이게 뭐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컨벤션 효과라든가 이런 게 없었어요. 자, 그래요. 대통령이 또 크게 좀 반성해야 할 대목 본인이 문제다라는 점도 짚으셨지만 인사 실패도 많이 언급하셨죠. 그것도 다 본인 인사를 하는 게 뭐 인사라는 게 주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인사권자가 대통령이잖아요. 네네. 대통령 인사를 좀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제대로 안 했다고 하는 것이 이제 인사 불만 아닙니까? 네. 뭐 순 검찰 자기 주변에 있는 검찰을 뭐 전부 전진 배치하고 배치했다든지 또 문제 있는 인물이 한 4번째 사퇴까지 나왔어요. 뭐 이미 낙마한 사람도 벌써 4명이나 된다든지. 그리고 청문회 통과 안 된 사람도 안 한 사람도 그냥 임명한다든지 이런 거는 문재인에서 윤석열로 바뀌면 뭔가 좀 달라지겠다 인사 스타일도 이렇게 기대했던 국민들은 실망이다. 뭐 별로 달라진 게 없다 이렇게 되잖아요. 네네. 결국은 측근 인사하는구나. 그렇죠. 자, 그래서 근데 이렇게 요건 어떻게 보세요? 도어 스태핑을 하는데 인사 문제를 기자가 지적하는 질문을 했는데 아니 전 정권에서 이렇게 훌륭한 장관이 있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건 좀 호탕한 발언입니까? 그건 아주 실수죠. 아주 실수다. 그 엉뚱한 이야기죠. 네. 대통령 입에서 우리가 여권 인사들이 뭐 우리 같은 사람들이 네네. 여권이시죠 참. 야권인 줄 알았네. 내가 여권이잖아요. 여권이십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 날 수 있어요. 네. 야 당신네 뭐 지난 정권 잘했냐 그때부터 했잖냐 뭐 할 수 있지만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지난 정권하고 비교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지. 본인이 직접 옳지 않지. 왜냐 그러면 그리고 지난 정권 보다가 잘하라고 대통령을 시키고 정권 교체했는데 지난 정권 사람들 보다가 낫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지난 정권보다 나으라고 한 건데 그걸 비교할 정도면 그건 정권 교체할 의미가 없는 거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은 이런 거죠. 또 도스태핑이 기자들에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거지만은 대통령의 답변은 국민들에게 하는 거지. 그러잖아요. 그렇지. 국민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질문은 기자들이 질문했지만은 대답은 국민을 향해서 하는 거지. 기자한테
그걸 되쳐봐야 그렇죠. 보는 국민들한테 와닿지 않으면 그러니까 국민들이 엉뚱하게 들리면. 지난 정권에는 뭐 잘한 사람이 있냐 이러면 국민들이 그 멍하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무슨 소리 이렇게 들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통령이. 그런 건 실수지. 인사 문제를 지적할 때 제가 이제 갖게 된 문제의식 중에 하나는 그건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대통령의 이제 말실수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최근 이제 낙마자들을 주로 보다 보면 인사 검증 시스템이나 혹은 대통령이 생각하는 인사 기준이 좀 국민적 기준하고 좀 안 맞는 거 아닌가. 왜 그러냐면 뭐 송홍열 후보 이번에 이제 성희롱 발언으로 낙마한 경우도 그랬었고요. 그리고 이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전 후보자 같은 경우도 소위 말하는 이제 아빠 찬스 의혹. 뭐 김인철 후보자 같은 경우는 방석집에서 이제 논문 심사를 했다. 김승희 후보자의 정치자금 관련된 것들. 이게 사실은 다 이미 검증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인지를 하고 있었다라는 게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확인했다. 그런데도 문제 없다고 생각해서 이제 추천했다라는 건데 이러면 이게 이제 국민적인 인사 기준 시각하고 대통령실이나 혹은 대통령이 생각하는 기준하고 너무 안 맞는 거 아닌가. 그게 바로 권력의 오만이라는 거예요. 권력을 잡고 권력이 오만해지면 제일 먼저 오만이 어디서 드러나는 인사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검증이나든 근데 다 했는데도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뭐 임명하는데 또 뭐 청문회 통과 안 되면 그냥 임명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게 권력의 오만이라는 거예요. 자, 요거 지금 검증하라고 시스템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그냥 넘겼다. 그것도 그걸 임명권자가 대통령이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런 것이 소위 국민들이 볼 때는 좀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권력의 오만. 그게 권력의 오만. 오판이 결국 오만에서 온 것이다. 이제. 권력의 오만에서 나오는 거죠. 자, 요거도 하나 같이 덧붙여서 여쭤볼게요. 인사 문제가 지금 고위공직자, 뭐 장관급 이런 얘기들은 말씀하신 그 내용인데 뭐 검증을 굳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지 않는 자리들도 있죠. 오늘 뉴스에서 다룬 것은 문재인 대통령 사저 앞에서 이제 물의를 빚은 유튜버 누나가 이제 대통령실에 재직 중이었다. 근데 이제 대통령실 처음에 연좌제냐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같이 또 이제 방송을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지금 사표를 제출했다고 확인이 됐고 이외에도 이제 나토에 왜 민간인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인사비서관 부인 신모 씨. 또 이제 뭐 한약방 딸. 네. 한약방이라고 그러면 되게 한방병원. 큰 병원인데. 뭐 한약방이나 한방병원이나. 네. 자, 거기다 또 이제 팔촌 친인척 채용. 선거 때부터 동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비선 논란, 이 윤 대통령, 여기 김건희 여사도 들어오는데 이 인력 운영이 좀 국민 정서에 좀 잘 맞지 않는다고 보여집니까? 그게 안 맞죠. 그게 감이 없는 건데 그것도 결국 권력의 오만에서 나오는 거죠. 같은 맥락이다. 두 번째는 공사를 구별 못하는 거예요. 권력의 오만에 공사 구분이 공사를 안 된다? 구별하지 못하니까 소위 대통령실 운영 자체에서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런 거. 사실 뭐 팔촌 관계는 사실 왜 팔촌이라 가는 건 남남이잖아요. 왜 팔촌 정도면 남남인데 근데 그 사람은 관저의 팀자로 했다니까. 맞아요. 그건 그럴 수도 있어요. 관저의 팀자라든지 이런 가족을 거는 관리하는. 되게 자기 뭐 가까운 사람이나 뭐 먼 친척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둘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관저의 업무라 하는 게 대통령실의 정치적 업무하고 다른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좀 인간적으로 뭐 저 가까운 사람들 갖다 놓는 경우도 있어요. 이해는 된다. 관저 그건 이해는 되지만은 나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 그 사람이 대통령하고 팔촌가이라고 알면 주변의 사람들이 그 사람을 대하기가 어려울 뿐더러 또 그 사람에게 줄을 서려고 하는 경우가 많지. 그래서 대통령이 친인척을 대통령실에 안 주는 이유는 바로 그게 비선 권력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 우려 때문에. 그런 우려 때문에 대개 친인척들을 가까운 자리에 안 두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건데, 뭐 그 사람 자체가 뭐 거기 둔다는 그건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운영도, 그리고 또 무슨 친모, 나토에 뭐, 간다 사람. 이제 그 생각을 이렇게 해야 돼요. 월급도 안 주고, 뭐, 능력 있는 사람 들어갔으면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인데, 대통령실이라고 하는 거는 공권력이 집체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는 뭔가 공적인 이유가 있어야지. 네. 예? 자, 직책도 없고 돈도 안 받고 단지 대통령 실의 비서관의 부인이라는 이유 그 하나로 그냥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 주변에서 막중한 일을 한다. 그게 비선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네. 오히려 그게 비선이라는 걸 보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공권력의 정상적인 흐름을 방해하는 거예요. 정상의 운영을. 그래서 그런 문제는 좋지 않고 또 무슨 무슨 유튜버 네네네. 그것도 이제 유튜버 누나를 썼다 하는 거야. 그야 별 문제가 되겠나마는 그러나 그 사람이 소위 그런 일반적인 유튜버를 같이 진행했던 일종 유튜버잖아요. 네, 그렇죠. 그 유튜버를 또 편향적인 유튜버의 유튜버를 앉혔다 하는 거는 오해받기가 쉽지. 오해가 있다. 성격이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과 상식이 못한데 너무 편향적으로 그러지 않느냐 이런 오해를 받기가 쉽지. 오해받을 수 있는 일들이 여러 개가 겹치니 아까 이제 고모님 말씀처럼 권력의 오만 이 정도는 되겠지 더해서 공사 구분이 없어 보인다. 자, 이게 아까 이제 이재호 고모님 우리가 8촌 이렇게 얘기해서 지금 언론 보도에는 이제 외가 6촌 친인척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이거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6촌이라는 거고 대통령 본인하고는 8촌이라는 거고.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총수를 따지면 8천 되는 거지.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 지금 이제 언론 보도들도 그 유튜버라는 타이틀을 달아서 그 사람을 이제 보도를 해야 되니까 이 굉장히 좀 순화되는 측면이 있는데 실제로 그분이 지금은 유튜버가 아니고요. 유튜브에서 활동을 못하게 이제 영구 퇴출을 당한 상태인데 그래요. 왜 영구 퇴출을 당했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개인들의 집 앞이나 회사 앞이나 이런 데를 찾아가서 일종의 이제 그 폭력 집회에 가까운 어떤 그 폭력적 행태를 벌이거나 혹은 이제 위안부 피해자들이 하고 있는 이제 수요 집회 현장에 가서 이제 난동을 부린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 특정 개인을 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좀 공격적인 심지어 이제 사람을 보내기도 하는 이제 그런 사건들을 벌였었던 굉장히 좀 폭력적 인물이고 방송 내용들도 호남 혐오. 전라도 혐오 이런 것들을 주요 콘텐츠로 했었던 거라서 그때 같이 방송을 제작했던 사람이 누나이기 때문에 그런 분이 대통령실에 들어가 있다는 거는 혹시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콘텐츠를 접하거나 거기 혹시 공감했었던 그런 어떤 과거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사람들한테 불러일으키게 하거든요. 아까 고모님 잘했다 하신 것 중에 이제 5.18에 대한 제목도 그런 있는데. 점이죠. 본인이 그런 성향을 갖거나 그런 이념 지향성을 갖거나 하는 거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니까 그렇죠. 헌법에 보장된 자유지만. 양심의 자유, 언론의 자유, 사상의 자유가 있는 거니까 그건 좋은데 그런 편향된 생각을 갖고 활동한 사람들이 대통령실의 비서실에 근무한다고 하는 거는 그건 권력과 가까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권력이 편향적으로 비춰질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된다는 거지. 그 사람 자체가 그런 생각 갖고 있는 거예요. 그야 개인의 자유. 그게 개인의 자유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을 알면서도 그 자리에 뒀다 하는 거는 만약 그렇다면 그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여기에 이제 더해서 지난번에 이제 고모님 그 김건희 여사 행보가 조용한 내조가 아니라 정치 활동에 가깝다 이렇게 또 꼬집으셨는데 결국은 이제 이 앞으로 이게 좀 개선될 거냐 수습될 거냐 이런 거잖아요. 이 지지율 더 떨어질 걸로 보십니까? 좀 어떻게 해야 반등할 수 있다고 이게요. 하시겠어요? 우리 경우를 예를 보면 이게 지지율이 쉽게 반등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한 번 50%대에서 30%대로 떨어져 놓으면요. 이걸 다시 50%로 올리면요. 상당한 노력이 있어야 되고 상당한 국정의 전환점이 있어야 되고 대통령 스스로도 변해야 되는 거고 그래도 한 1년 가까이 갑니다. 이게 50%까지 다시 올라가려면 30%대로 떨어져 놓으면 그러니까 떨어지기는 쉬워도 이 한번 올라가는 거는 힘들다. 대단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 때도 보면 완전히 그 소고기 파동 그건 의도적인 광우병 파동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 개편하고 중도 실용주의로 국정 철학을 바꾸고
엄청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한 1년 돼서 50%대로 올렸는데 이게 쉽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윤석열 그 정부나 특히 저 여당이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저런 식으로 해갖고는요 어렵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노력을 대단히 해야죠. 자, 쉽지 않다. 환경적인 게 하나는 지금 경제가 암울한 거 문제고 지금 아까 여당 사람들 얘기하셨는데 그 얘기로 바로 넘어가 보죠. 자, 지금 여의도 정액관, 여의도 정치권으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지금 이준석 대표 징계 논란도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많이 손꼽더라고요. 지금 이 직무대행 체제 현재 정리된 상황은 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그건 뭐 선택할 방법이 그거밖에 없을 거예요. 네. 왜냐 그러면 지금 대통령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죠. 집권한 지 2달밖에 안 됐죠. 게다가 당마저 또 무슨 임시전당대회를 한다, 뭐 비대를 꾸린다고 시끄러우면 이 저 대통령 지지도를 회복할 길이 없잖아요. 여당이 저렇게 난리를 치면. 그러니까 일단은 당을 안전되게 수습을 먼저 하는 게 선수습 후 조치니까 수습을 먼저 해야 되니까 저는 뭐 당은 따라서 원내대표가 직무대행하는 거는 그건 피할 수 없는 수순일 거예요. 어쩔 수 없다. 그러면 권성동 이 직무대행,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잖아요. 근데 지난 주말에 또 윤 대통령과 식사하면서 회동을 가졌다. 이런 보도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집권 정부 여당의 실세 2위 아니냐. 요건 또 인정하십니까? 뭐 그렇게 봐도 안 되겠어요. 왜냐 그러면 당에 지금 당 대표가 없으니까 대통령 다음에 집권당의 1인자니까 뭐 그래 봐야 안 되겠어요. 자, 지금 그러나 뭐 지금 정부의 뭐 1인자다 2인자다 가기가 지금 뭐 큰 의미가 없다. 별 의미가 있습니까? 자, 그런데 왜냐면 원내대표 임기가 있는 건데 뭐. 근데 이제 6개월 후에 이준석 대표가 돌아올 거냐 과연 아니면 그 지금은 사고로 처리돼 있는데 고리로 흘러갈 거냐 이것 때문에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끼리 당내 수습 방안 논의하던 대화가 마이크가 잘못 켜져가지고 지금 흘러나왔잖아요. 저도 그거 봤는데. 과거에도 저 임 작가님 뭐 메모 의원들의 문자 뭐 또는 이제 이 저 톡 같은 거 찍혀가지고 문제됐던 거 많죠. 2010년대 들어와서 그런 일이 많았고요. 사실 뭐 기사를 좀 찾아보면 이제 우리 이재호 고문께서도 이제 현직일 때는 문자 메시지 이런 거 이제 기자들이 정말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항상 노리던 대상이셨다. 정권 실세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자들의 타겟이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박지원 원장 같은 경우는 일부러 이제 문자 메시지를 약간 노출시키는 방식으로 언론에 흐르고 싶은 걸 이렇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이 사건도 혹시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의혹을 갖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상범 의원이 이번 사안의 이제 주체인데 유상범 의원이 지금 윤리위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윤리위에서 이제 객관적인 그 스탠스를 유지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분이라 이렇게 속내를 다 이제 밖으로 드러내는 거는 이제 그 자체로 이제 부적절하고 자칫하면 이제 이준석 대표가 나중에 이제 윤리위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때 이제 이게 하나의 이제 핑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빌미가 아마 될 수 있다. 일부러 노출을 시킨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굉장히 속내가 많이 드러났잖아요. 경찰 수사에 달려 있다. 이렇게. 그거는 그럴 수 있어요. 정치인들이. 왜냐하면 공개 안 된 사적인 이야기니까 뭐 우리 둘이만 하는 이야기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이야기니까 뭐 무슨 말을 못 하겠어요. 난 오히려 그 정도 상당히 정제된 이야기라고 봤는데 그보다 더한 이야기도 하죠. 근데 그건 뭐 공개된 이야기가 아니고 둘이끼리 그냥 저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둘이 하는 이야기니까 그 이야기 내용 자체는 뭐 별 문제가 아닌데 문제는 거기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는 윤리위원회가 이준석에 대한 그 입장이 상당히 확고하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그 두 사람 대화 자체야 그야 뭐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니까 뭐.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이준석 대표는 지난주까지 뭐 굉장히 거세게 한 걸 했습니다만 이번 주부터는 좀 조용하다 했는데 보니까 광주 무등산에 오른 사진이 오늘 SNS에 올라왔습니다. 광주 시민들과 한 약속들 조금 늦어질 뿐 잊지 않겠다. 그럼 결국 이거는 나 당대표 복귀한다. 이런 메시지일까요? 뭐 원래 좀 그 젊은 분이 좀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거니까. 그러나 대개 뭐 산을 두고 이야기하면 광주 사람들도
무슨 일이 있을 때는 또 생각을 해야 될 때는 지리산에 올라가지 무등산은 안 가지. 그건 뭐 등산하는 사람은 무등산이라 그러는 거야. 동네 뒷산 정도로 생각하니까 뭐 무등산에 올라가서 뭘 이런 건 별 광주 사람들도 우리가 자주 가는데 네네네. 우리도 무등산도 자주 가고 그러는데 서울 사람 남산 가는 것 같은 거죠. 그렇죠. 네. 서울 사람 남산 가는 건 같은 건데 그래도 호남 사람들도 뭐 정치적 의미를 갖고 산행할 때는 지리산을 가거나 뭐 이러지. 네. 그러니까 무등산에 올라갔다 가는 건 별 의미가 없고 그러나 이제 본인이 좀 마음을 많이 추스리고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요. 마음을 추스리는 과정이다.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이제 최근에 그 이준석 대표가 원래는 SNS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맞아. 그게 직업이지. SNS가 직업적일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최근에는 굉장히 좀 정제된 메시지만 내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나왔던 메시지의 큰 줄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20대, 30대 젊은 남성층을 향해서 본인의 지지층을 향해서 당원 가입을 많이 해달라는 메시지가 하나가 있고 오늘 올린 거는 이제 본인이 당대표 되고 나서 굉장히 공을 들였다고 하는 소위 말하는 이제 서진 정책, 호남 공약에 대해서 그 연장선상에서 광주 무등산에 올라갔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메시지가 결국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힘을 쏟았던 것들이라서 내가 아직 활용 가치가 남았다라는 거를 좀 주장하고 싶은 거 아닐까요? 뭐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이준석 대표가 아주 젊어서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기회가 두 번 있었어요. 네. 한 번은 내가 전에서 얘기했는데 네. 대통령 선거 이기고 지방선거 이겼을 때 딱 나는 대선도 지선도 내 대표 체제 이겼으니까 나는 대표로서 내 할 일을 다 했다. 이제 나는 선거에 이겼으니까 난 물러나겠다. 그리고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서 새로운 정부하고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이준석 대표가 큰 인물이 됐지. 그럴 기회가 한번 있었고 그때 그 방송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은 원체 뭐 내 말 안 들으니까 또 두 번째 기회는 혁신위를 그때 띄웠습니다. 두 번째 기회는 이번에 윤리위에서 징계했을 때 그때 이준석 대표가 결과는 윤리위의 내용은 내 마음에 안 들지만은 내가 당 대표인데 대표로서 당의 규약을 준수할 수밖에 없지 않냐. 존중하겠다. 승복한다. 윤리위의 내 결재를 승복한다. 그럼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 이랬으면 다시 한번 이준석 대표가 기회가 있었지. 시간이 흘러서. 그래. 그러면 진짜 멀리 내다보고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지. 그걸 뭐 윤리 그때 이야기하니까 뭐 선거에 이긴 사람들은 왜 나가라 그러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번에도 뭐 윤리위 징계하자 뭐 불복한다 뭐 제소한다 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자라 보이잖아요. 그렇죠. 대표로 사람이 리더로서 아주 초라해 보이잖아요. 이제 그런데 이번에 더구나 또 뭐 무등산 가고 뭐 당원 가입하라고 자기 입장 그럴 입장이 아니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내가 많이 쇠진했다. 그동안 당에 양대 선거 이끌고 해오면서 나도 많이 힘들었다. 이제 좀 쉬겠다. 모든 건 내려 좀 쉬겠다. 하고 조용히 자명을 해야지. 깔아앉아야지. 자숙과 성찰. 그래.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깔아앉아. 그러면서 나도 좀 돌아보고 나도 잘한 것만 있는 게 아니니까 나도 성찰하고 반성도 하겠다. 그래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이준석에 대해 기대를 갖잖아요. 또 당이 어려울 때 또 이준석이 불러가든지. 근데 자꾸 저렇게 하면 이준석에 대한 기대가 없어지고 자꾸 이준석을 비판하는 일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저거는 현명한 처사가 중요한 거 여쭤볼 게 한 3개 남았는데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요. 근데 이제 청취자 문자가 하나 있습니다. 0619 김미영님. 무등산도 오르기 험한 고산입니다. 근데 이게 등산은 다 상대적인 거라 지금 이재호 고모님은 뭐 매일 아침 산에 오르시죠? 등산 전문가시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걸로 정리하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여의도 정액관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 임경민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Yeah.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Well, I stepped out the tub and put my feet on the floor. I wrapped the towel around me and I opened the door. And in a splish splash, I jumped back.
back in the bear. 네, 시사본부 매일 이 시간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깜짝 간식 선물이 있습니다. 오늘은 편의점 상품권. 코너 들으시면서 문자로 의견 주시는 청취자분들에게 저희가 쏠 거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간 사건 사고 소식을 알아보는 배상훈의 사건본부, 배상훈 프로파일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배상훈입니다. 네, 자, 지난주 아베 전 총리가 사제 총기에 피격당해 숨지는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일본에서 발생했습니다. 그 이후에 국내에서도 혹시 유사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 이런 우려들 높아지고 있는데요. 자, 경찰청이 파악하고 있는 좀 우리나라 내에 불법 총기 관련 사건 사고 추이가 잡힌 게 있어요? 예. 저는 12일 정도에 네. 경찰청에서 최근 5년간 2017년부터 2021년 사이에 불법 총기로 인한 건수를 전체를 파악했는데 17건 정도인데요. 있네요. 예. 근데 고의적인 사고라고 하면 이건 사건이 될 수 있겠죠. 네네네. 10건이고 나머지는 뭐 7건인데 전체적으로 불법 총기는 한국에서는 상당히 많이 단속을 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이제 단속 기간을 두고 하고 있어서 줄어들고는 있는데 그래도 끊어지진 않고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5년 동안 17건 정도가 있었다. 자, 불법 총기. 제 이해력으로는 한 두 가지예요. 이 실제 총기가 몰래 밀수되는 거. 예. 하나는 사제 총기. 예. 이제 만들어지는 거. 그다음에 합법 총기도 있죠. 수렴용 총기 같은 게 경찰서에 맡겨져 있고요. 크게 세 가지죠. 예. 그렇습니다. 자, 용산 대통령실 경호를 담당하는 100일 경비단 일전에 이 실탄을 분실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거 사례에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아까 안 말씀드린 17건은 이거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21년까지라? 아니, 근데 이제 범주로서도 이거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 17건에는 총기에 의한 사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지 단순 분실 같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실탄 분실이니까. 예. 근데 문제는 실제로는 총기보다 실탄이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총기보다? 예. 지금 이제 아베 전 총리의 그 범인도 네네. 실제로 총기는 아주 어떻게 보면 조잡합니다. 만들었다면서요? 예. 새 파이프하고. 예. 그런데 이제 실탄은 사실은 공정이 필요합니다. 네. 좀 큰 기계가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실탄의 분실도 중요한 건으로 파악을 해야 되는데 한다. 근데 아직 우리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조폭 같은 애들이 반환된 미군 기지에 금속 탐지기를 가지고 돌아다니거나 예비군 훈련장에 몰래 침입해서 실탄을 찾기 위해서 그러거나 이런 경우들이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경찰의 관리 범주와 현실 사이에 좀 괴리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그 말씀입니다. 즉 말하자면 총기 관리라는 것은 실탄 관리와 이 총기와 그리고 그것의 중간 단계도 다 포함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것이 한쪽에 편중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사건 사안의 파악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 이것이 전문가들의 전체적인 의견입니다. 총기 사건 사고 그러니까 너무 총기라는 물건에만 집중하는데 주변적인 또 위험성이 있다. 폭발물도 포함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불법 총기 관련해서 가장 최근에 발생한 사건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우리가 많이 아시는 오페산 사건이 있을 수 있죠. 네네. 2016년에 서울 강북구에서 이름은 성병대.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매우 조잡한 총기류를 가지고 시민을 살해하려다가 실패하고 현장에 출동했던 고 김창호 경관이 살해당한. 경찰관이. 그러니까 노렸다고 합니다. 매복해서 뒤에서 공격을 해갖고 그때 상당히 안타까워서 열어 있었는데 문제는 당시에 그 가지고 있던 총기가 무려 17정. 폭발물, 흉기 7개. 폭발물? 예. 흉기 7개? 예. 근데 이거를 유튜브를 통해서 총기 설계법을 거기서 배웠다고 합니다. 스스로. 유튜브에서. 예. 근데 이게 그렇게 뭐 정교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종의 작은 어떤 단발로 한 발씩 발사될 수 있는 파이프 같은 건데 나무로 만들고 플러스 수지로 만든 겁니다. 아이고. 근데 문제는 이게 연발을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베 사건에서도 딱 2발 발사됐습니다. 그것도 한 발은 실패했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발에 갖고 살상이 됐습니다. 경우는 같네요. 그렇죠. 경우는 같습니다. 딱 성병대 사건이 그 사건입니다. 정치인 테러에 쓰였고 하나는 시민을 살해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경찰이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이 됐고.
자, 이게 10여 년 전 사건이었던 것 같은데 장난감 총을 개조해서 만든 사건도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들의 범주에는 네. 이것도 포함한 겁니다. 말하자면 요즘에 어떤 뭐 흔히 말하는 비비탄 총 같은 경우도 네. 상당히 성능이 좋습니다. 그래서 성능을 자체적으로 제한해 놓습니다. 근데 그거를 거꾸로 제한을 풀어갖고 안전장치 풀어서 실제로 길 가는 여대생을 공격해서 쇠구슬 같은 걸 넣고 아이고, 네. 다행히 그 여대생은 큰 부상 입지 않았는데 2014년 대구에서 대낮에 40대 남성이 여대생을 향해서 장난감 총을 개조한 겁니다. 네, 장난감 총을 개조해서 위험하게 아주 위험하죠. 근데. 자, 지금 총기를 조잡하게 개조한 경우도 있고 아까 이제 큰 세 가지 범주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는데 실총, 진짜 총, 이 직접 권총을 밀수한 사례도 있다는 거죠? 근데 사례는 이거는 좀 적습니다만은 적지만 매우 위험하죠. 네. 뭐 들어보셨을 겁니다. 부산항의 러시아 선원들이 던지기 수법을 한다. 네, 던지기 수법. 예, 말하자면 뭐 어떤 그 배에서 좀 먼 바다에서 던져놓고 부표를 띄운 거 했다. 아, 그러면 건져가고. 네, 그런 비슷한 건이 있어서 부산지방경찰청에서는 상당히 많이 그걸 관심을 갖는데 네네. 거꾸로 이제 2015년에 발생한 유성에서 대구 대전 유성에서 발생한 것은 스페인산 총을 해 밀수한 겁니다. 공격해갖고 스스로 이제 그 목숨을 끊은 용의자는 목숨을 끊었는데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 말하자면은 직접 실총을 몰래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요. 지난해 5월에 발생했던 부산경찰청에서 발생했던 거는 아예 미국 같은 데서 분해해갖고 부품을 따로 거기선 살 수 있으니까 따로 탁송을 해서 와서 조립했던. 그래서 이것을 인터넷 동호회에서 부품째 판매하거나 아니면은 실총을 판매하는. 근데 이런 거를 보통 미국에서는 고스트건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네네. 분해해갖고 조립하니까 총열 번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찾기가 어려워서 관리되지 않는 총기네요. 그렇죠. 미국 바이든 정부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보니까 등록 총기는 오히려 사고가 적은데 불법 총기들이 문제다. 지금 이게 문제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그럼 국내 처벌은 어떻게 돼요? 처벌은 불법 총기를 제작하고 소유 판매할 경우는 총포도금 화양류의 법률에 의해서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금. 사실 형량은 굉장히 높습니다. 강한 거죠. 강한 처벌이죠. 처벌은 강한데도 이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걱정이 그 아베 전 총리 사건에서 피의자가 사용한 총기 조잡한데도 이런 정도의 살상이 가능하다 말씀하셨으니까. 자, 인터넷에 규제 없이 떠도는 정보들 이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실제로 이 문제가 되는 거는 분명히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정보의 출처가 외국에 서버를 둔 사이트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중남미의 뭐 니카라과라든가 이런 데 같은데요. 네네네. 거기를 어떻게 국제사법공조를 통해서 찾아가서 삭제할 수가 없죠. 사실 상당히 심각한 문제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버들은 그걸 찾아가서 보고 만드는데 그게 또 우리나라에 와 있는 3D 프린터 같은 경우로. 네네네. 3D 그게 또 프린터. 많이 이용돼요. 설계도를 집어넣으면 그게 만들어져 나오잖아요. 아베 사건의 초기에 3D 프린터가 이용됐다고 하는 보도가 반짝 떴다가 말았습니다. 네네. 그 정도로 위험성이 높다. 근데 문제는 수사기관이 이런 것을 정보를 차단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는 겁니다. 자, 유튜브에는 불법 정보들이 떠돌지만 문제는 이걸 삭제하거나 또는 뭐 저 정보를 유포한 사람을 찾아서 처벌하거나 또 이걸 처리하기가 쉽지 않다. 서버 자체가 아예 외국에 있는 경우엔 단속하고 손대기가 어렵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에 만약에 이제 뭐 총기를 제작해서 사건 사고의 당사자가 된 게 아니라 이런 좀 위험한 불법 정보를 유포하는 경우에도 처벌이 되긴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이런 경우 총기 제작 방법이나 설계도를 인터넷에 게시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적용되는 거가 거의 없다. 왜냐하면 다 외국의 사이트라든가 이렇기 때문에. 잡아내기가 힘들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말한 것이 구조적으로 미국의 ATF처럼 총기 단속국이 필요하지 않을까. 미국은 ATF가 총기 단속국.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담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경찰의 생활 질서계가 있는데 경찰서마다 2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전문 인력이 많이 없고 이걸 실제로 사이버 범죄 수사해야 할지 강력 범죄 수사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아직도. 전문적으로 추적해서 할 수 있는 부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총기류의 위험성은 높아지는 반면에 네. 그 대응 역량은 너무 떨어지고 있다. 네. 그래서 제가 늘 한동훈 본부장한테 말씀드리죠. 네.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항상 언론에서 네네. 전문 부서를 만들어 달라. 좀 만나서 말씀드리세요. 아유, 만나서. 최근에 FBI에도 다녀오셨는데 FBI 범죄 매뉴얼을 번역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담당하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적어도 총기 관리에 대한 거는 전문적으로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전담 부서가 필요하다. 구조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총기 위험 국가 미국만이 아닙니다. 일본에서 최근에 봤고요. 우리나라도 유사한 사건들이 있다. 자, 오늘도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사건본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편의점 상품권 받으실 분이요. 3375-2892-0831-5805-3839님입니다. 자, 좋은 오후 보내시고요. 오늘 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최영일의 시사본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